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우리 모나크의 기초물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11장 할 차례입니다. 11장의 제목은 Temperature and Gas Law인데, Temperature 온도죠. Gas Law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도를 기술할 때 우리 온도 시스템, 온도계가 세 가지 이용하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섭씨, 켈시어스 스케일, 그 다음에 화씨, 파렌하이트 스케일, 그 다음에 절대온도, 켈빈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눈금은 먼저 물이 어느 온도, 이걸 몇 도로 합니까? 섭씨에서는 0도로 하죠. 화씨에서는 32도로 하고, 절대온도에서는 273.15 K로 합니다. 여기서 도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물이 끓는 점은 어떻습니까? 섭씨에서는 100도, 화씨에서는 212도, 그 다음에 절대온도에서는 373.15 K. 그래서 섭씨하고 절대온도는 물이 어느 온도하고 끓는 온도 사이를 100개의 눈금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화씨는 180개의 눈금으로 나눈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자주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데, 그때 우리 무엇을 이용하면 되냐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를 항상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 1호는 빼고 그냥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해서 그냥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우리 온도, 열 이런 것들이 에너지와 관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열 에너지가 바로 열량과 같은 것인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 열을 나타내는 대상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구성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열량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질서하게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면 그것이 질량 중심이 움직이죠. 이것은 열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열을 칼로리로 표현했던, 열의 단위가 칼로리였던 것을 열이 에너지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줄이라는 단위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걸 표현한 식이 바로 W는 JQ라는 유명한 열의 일당량식이죠. Q가 열량, W가 에너지라면 J가 바로 1칼로리를 줄로 바꾸는 환산, 인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열의 단위를 이 식을 이용하면 에너지의 단위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온도란 뭐냐면, 온도도 봤더니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냐면 열 에너지를 그 입자들의 수로 나눈 평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구성 입자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게끔 정한 것이 바로 온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2분의 1 mv제곱이니까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가 무엇이냐면 입자들이 안 움직이는 경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구성 입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다 정지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무질서한 운동 에너지가 0이고 평균 운동 에너지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겠죠. 그보다 더 작은 온도는 없겠죠. 그래서 온도에는 가장 아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아래를 0K로 정한 것이 바로 절대 온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온도 단위가 우리 몇 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에너지를 대표하죠. 그래서 에너지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단위로, 온도 단위를 절대 온도로 표현한 온도 단위를 에너지 단위로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KB라는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KB가 바로 볼츠만 상수인데, 이 에너지 단위로 바꿀 때 볼츠만 상수, 이거는 1K가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에 해당하는 볼츠만 상수를 이용하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우리 기체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우리 온도, 압력, 부피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이 기체에 대한 법칙을 이용할 때는 우리 반드시 절대 온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T, 압력 P, 부피 V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세 가지 변수, 상태 변수 중에서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면 어떤 법칙이 성립하냐 하면 보일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거 1662년에 보일이 발견했어요. 굉장히 오래 전이죠. 1662년이면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하기도 더 전입니다. 자, 이때 보일 법칙은 바로 뭐냐면
어떤 기체가 있으면 그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변하더라도 둘을 곱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즉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이죠. 근데 만약에 이 기체 변수 중에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도 또 법칙이 성립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걸 바로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데 1787년에 발견된, 이건 바로 뭐냐면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부피하고 온도는 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부피를 온도로,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력, 부피가 일정하면 어떠냐면 그때도 성립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게이-류삭 법칙이라고 하는데 1808년에 이것들이 다 실험으로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는 압력과 온도가 서로 비례한다. 압력을 온도로 나눈 것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개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합쳐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상태 1, 그때 변수가 P1, V1, T1, 상태 2, 변수가 P2, V2, T2, 상태 3, 그때 변수가 P3, V3, T3, 상태 4, 그때 변수가 P4, V4, T4라고 하고, 상태 1과 2에서 만약에 온도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칙이 성립합니까? 보일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같죠. 근데 온도는 원래 같으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해서 온도로 나눈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같겠죠. 그리고 상태 2와 3 사이에는 만약에 압력이 같다면 우리 무슨 법칙이 성립합니까? 샤를 법칙 성립하죠. 샤를 법칙은 부피를 온도로 나눈 것이 이제 같은데, 이때 압력도 같으니까 여기다 압력을 곱해도 같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태 3과 4에는 부피가 같다면 그때는 뭐가 성립합니까? 게이-류삭 법칙이 성립하죠. 게이-류삭 법칙은 뭡니까? 네, 압력을 온도로 나눈 것이 같은데 우리 부피가 같으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나누기 온도도 같겠죠. 이것처럼 항상 압력과 부피를 곱하고 온도로 나눈 것은, 절대 온도로 나눈 것은 언제나 같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죠. 이 법칙을 우리 보일-샤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보일-샤를의 법칙은 앞에 세 법칙을 종합하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일-샤를의 법칙은 17세기부터 차례차례로 실험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 법칙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19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체는 그 안에 구성입자들이 있어서 그 구성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것이 바로 기체의 열현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열현상을 설명하려면 그 무질서한 운동에 뉴턴의 역학을 적용하고, 그 말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니까 통계를 적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열현상에 대한, 기체에 대한 법칙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입니다.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PVN는 NKBT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N은 부피 V 속에 들어있는 구성입자들, 분자들의 수입니다. KB는 볼츠만 상수고.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 같은 식이냐면 보일-샤를 법칙과 같은데, 보일-샤를 법칙은 PV 나누기 T는 일정인 것만 알았지 그 일정인 값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런데 우리 뉴턴 역학을 이용해가지고 그 일정인 값이 KB, 볼츠만 상수를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 분자들의 수로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식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어떻게도 쓰냐면 사실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수, 이건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서 입자들의 수를 이렇게 고칩니다. 입자들의 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눕니다. 입자들의 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것을 몰수라고 하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는 1몰에 들어있는, 기체 1몰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보가드로 수로 나눴으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아보가드로 수로 곱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체상수라고 부릅니다. 기체상수 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NR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 몰수가
부피 부위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식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몰수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몰수는 또 무엇과 관계 있냐면 원자량과도 관계 있어요. 먼저 아보가드로 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이게 1몰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1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입자, 원자도 기본 입자, 가장 간단한 입자들이 원자나 분자나 전자들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양을 1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원자의 경우에 원자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게 탄소를 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탄소 12. 이건 뭐냐면 탄소 속에 들어있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6개씩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질량수가 10이다 이러죠. 이걸 탄소 12 이렇게 부르는데 탄소 12의 원자량을 10이라고 우리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 단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례해서 그 다음에 탄소 12의 질량과 어떤 원소의 질량의 비가 12와 그 원자량의 비와 같도록 이렇게 원자량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원소의 평균 원자량은, 그래서 보통 원소의 원자량은 숫자로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 이하로 나오죠. 그 왜 그러냐면 원소마다 원자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수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동위원소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비율을 다 가중해서 평균한 것을 원자량, 주기율표에 쓴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의 경우에는 탄소 12가 자연에 98.9%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13이 1.1%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 14도 있는데 이건 아주 소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하면 어떻게 되냐면 12.011 그렇게 돼서 탄소의 원자량은 원소의 주기율표에 12.011이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원소 1몰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원자량에 g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원소 1몰의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1몰의 질량을 우리 g으로 표시할 것 같으면 원자량이 12.011이니까 여기다 g 붙여서 12.011g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기체의 표준 상태 부피를 22.4리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2.4리터가 바로 무엇에서부터 나오냐면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에서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대입할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를 사용하면 이 복잡한 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우리 오른쪽 식을 이용하려면 1몰을 이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왼쪽을 이용하려면 볼츠만 상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기체 상수를 이용할 것 같으면 간단히 할 수가 있겠죠. 자, 표준 상태란 무엇이냐면 0도대, 섭씨로는 0도인데 우리 PV는 NRT에는 우리 절대 온도를 대입해야 되니까 섭씨 0도가 바로 절대 온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73.15K라고 그랬죠. 그리고 압력이 1기압일 때 1기압을 실용 단위로 하면 101,325 파스칼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상기체의 표준 그 상태 방정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02240 세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22.4리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예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정된 부피에 담긴 기체의 압력이 1기압이다. 이 기체의 온도가 섭씨 20도에서 섭씨 200도로 오르면 압력은 얼마로 바뀌는가? 무엇을 이용해서 풀어야겠습니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첫 번째 상태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그대로 놔뒀어요. 자, V도 모르고 NR도 모르니까 그대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는 압력을 모르죠. 그래서 그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 것을 대입했습니다. 이제 이 식을 1식으로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은 NR은 없어지고 이거 금방 계산이 되죠. 그래서 1.61 이렇게 계산이 되면 우리 압력 부하라고 그랬으니까 좌변의 압력 P는 뭐가 되겠어요? 1.61 기압 이렇게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가 섭씨 27도이고 압력이 수은주 높이로 37cm인 기체가 지금 담긴 용기에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온도가 섭씨 127도이고 압력은 수은주 높이로 74cm로 바뀌었다. 이 기체의 부피가 원래 몇 배가 됐는가 하려면 또 뭐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죠. 자, 이것도 첫 번째 상태 대입합니다. 또 두 번째 상태 대입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3분의 4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나중 부피 구하죠. 그래서 나중 부피 구하면 3분의 2 처음 부피의 3분의 2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죠. 자, 열현상에서는 물체가 열이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합니다. 이걸 갖다가 열팽창이라고 하는데, 이 열팽창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막대가 있는데, 어떤 물질로 된 막대가 있는데 절대 온도가 T일 때 길이가 L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절대 온도가 델타 T만큼 올라갔더니 길이가 L 더하기 델타 L만큼 이제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 늘어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스트레인, 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에 비례하냐면 온도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그러겠죠? 온도가 2배 되면 이게 이제 2배가 되겠죠? 이때 비례 상수를 우리 알파라고 놓으면, 이 알파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팽창계수다 이렇게 부르고, 이 선팽창계수는 아주 작은 이런 수입니다. 그래서 이 열팽창을 이용한 우리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길이가 10cm인 동막대의 온도가 섭씨 20도에서 120도로 오를 때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 우리 변형은 온도 변화량에 비례한다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델타 L은 알파 L 델타 T에서 우변이 다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02cm. 열팽창을 이용한 예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막대의 온도가 델타 T만큼 변할 때 막대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에 작용할 힘의 크기를 선팽창계수 알파와 역률 Y를 이용해서 구하라. 우리 이제 막대 온도가 변하면 늘어났는데, 우리 막대에다 힘 작용했을 때도 늘어났죠. 이게 바로 우리가 10장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때는 어땠냐? 역률이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이때 어떤 막대에 힘 작용하면 그 힘이 아니라 그 힘을 단면의 넓이로 나눈 거, 이걸 변형력, 스트레스라고 했죠. 스트레스가 변형, 늘어난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눈 것에 비례한다. 그 비례상수가 Y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에서부터 우리 L분의 델타 L, 델타 L을 두 번째 식에서 구하면 무엇이 됩니까? SY분의 F가 되죠. 첫 번째 식에서 구하면 뭐가 됩니까? 알파 델타 T가 되죠. 자, 이 식에서부터 우리 바로 F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F는 역률 곱하기 알파 델타 T S가 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 세 문제, 이번 장에서는 세 문제만 하는데, 세 문제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면 온도가 섭씨 127도고 압력이 1기압인 기체가 담긴 용기의 부피가 2배로 팽창하고 기체의 온도는 섭씨 227도로 올랐습니다. 자, 이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기체의 처음 온도를 절대 온도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문제에서 첫 번째 상태 온도가 얼마였습니까? 네, 처음 온도가 섭씨 127도였죠. 자, 이것을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그냥 273만 더하면 됐죠. 그래서 127도에다가 213을 더했더니 400K가 됐습니다. 그래서 A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기체의 나중 온도를 절대 온도로 구하라. 우리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중에서 나중 온도는 얼마였냐면 227도, 섭씨 227도니까 이거를 절대 온도로 고치려면 213을 더해줬죠. 그래서 이게 더했더니 무엇이 됐습니까? 네, 500K가 됐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체의 나중 압력을 구하라. 이건 무엇을 이용하겠습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태를 대입했습니다. 모르는 건 그대로 뒀어요. V는 모르니까 그대로 뒀습니다. NR도 모르죠. 자, 두 번째 상태 대입했습니다.
부피가 2V가 됐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으로 나눴더니 이 식이 돼서 4분의 5가 됐으니까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나중 압력 P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4분의 5에다가 2분의 1로 곱한 거, 2로 나눈 거죠. 그게 바로 0.625 애텀이니까 네, 여기 A 0.625 애텀이 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11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장은 우리가 딱 한 번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다음에 12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